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쿠마노유 온천 주인장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시라카미 산지에 있는 쿠마노유 온천 주인장이 들려준 이야기다. 어느 날 저녁, 쿠마노유 온천 근처에서 산나물 채집 도중 발을 헛디뎌 조난했어요. 라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온천 주인은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이미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해 서치라이트를 밝히려 준비 중이었다. 그 옆에는 쉰이 채 안 된 듯한 남자가 울며 빨리 아내를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 그 지점은 텐구 고개와 아카시 대교 중간쯤이라 가드레일 아래엔 험난한 벼랑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산나무를 캐러 왔다고 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내의 비명이 들려왔고 아내는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다. 시라카미 산지는 아직 추운 날씨였기에 서치라이트가 켜지길 기다리는 동안 구조대원과 경찰들은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불이나 쬐지 말고 어서 아내를 구해달라고요. 라며 애타게 원망했다. 이윽고 서치라이트가 골짜기 아래를 비추기 시작했다. 둥근 빛을 좌우로 움직이며 수색을 하던 중 누군가 하고 외쳤다. 서치라이트가 멈췄고 온천 주인은 속으로 이미 숨이 끊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2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아래쪽 바위가 솟아있는 골짜기 한가운데 여자가 누워 있었다. 구조대원이 확성기로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모두가 여자의 죽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지점은 구조대원마저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벼랑이었다. 구조대원들이 내려갈 방법을 논의하는 중 조난자의 남편이 갑자기 뛰쳐나갔다. 빨리 도와주세요. 아내가 부르고 있어요. 구조대원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다. 이윽고 남편은 신음하듯 왜 너희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거야? 아내가 부르고 있잖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은 엄청난 속도로 가드레일 너머로 뛰어내렸다. 사람들의 외침이 울렸고 남편의 몸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짜기 가득 울려 퍼졌다. 남편은 아내의 시체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다. 마치 구하러 왔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한 남자가 현장으로 다가왔다. 우리 부모님이 떨어지셨다고 들었는데요. 부부의 아들이었다.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골짜기 밑에서 부르고 있다고요. 라고 소리쳤다. 아들은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들려 했고 경찰관들이 그의 허리를 잡아 말렸다. 이 사람을 말려. 안 그러면 이 사람까지 죽겠어. 결국 아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부부의 시체가 골짜기에서 인양된 후 아들은 마치 악령이 떠난 것처럼 얌전해졌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죽으려던 찰나. 나는 부부끼리 작은 방범회사를 차리고 8년을 운영했다. 은행에서 빌린 빚도 거의 갚았고 사업은 순조로웠다. 그러다 덜컥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내의 죽음 이후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루 종일 불단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 사업은 자연스레 망해갔고 빚은 점점 쌓여갔다. 결국 나는 자살을 결심했다. 굵은 로프를 사서 천장에 묶고 의자 위에 섰다. 목에 로프를 감고 의자를 찰 생각이었지만 문득 무언가 보였다. 3등신 정도의 작은 인물이었는데 새빨간 눈을 가진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내가 서 있는 의자를 보며 빨리 넘어지라는 듯 신호를 보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얼떨결에 안 죽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나에게는 5살 난 딸이 있었다. 그 딸을 잊고 있던 나는 로프를 풀고 딸을 찾으러 갔다. 그 후 딸과 함께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저 이상한 존재는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코쿠리상. 중학교 3학년 무렵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반 친구들이 모여서 코쿠리상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동참했다. 방과 후 여러 명이 교실에 모여 코쿠리상을 시작했다. 다들 약간 긴장한 상태였는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힘을 주는 것 같아 힘주지 마. 라고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한 여자애가 심하게 화를 냈다. 그 애는 평소 잘 웃는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 순간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이상한 짓 하면 저주받아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모두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결국 우리는 그날 코쿠리상을 중단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코쿠리상을 했던 책상 위에 끔찍한 것이 있었다. 사람의 이빨이었다.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위턱 아래턱 할 것 없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학교는 큰 소동이 일어났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를 잃어버린 학생이 없다는 사실이 더 기괴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직접 사람의 일을 가져다 놓은 듯했다. 그 끔찍한 광경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네 번째 이야기, 실루엣.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이사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그날 우리는 술을 몰래 들고 가서 밤새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며 놀았다. 새벽 3시쯤 모두가 잠에 빠졌다. 나도 잠들려는 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거실 넘어 화장실까지 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깨웠지만 친구는 자다가 짜증을 내며 다시 잠들었다. 결국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은 오래된 집답게 음산했지만 창문을 통해 밖에 철제 계단이 보였다. 볼일을 보는 동안 철제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지만 사람 발소리 같았다. 설마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또다시 발소리가 울렸다. 이건 확실히 사람의 발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문득 창문 밖을 보니 철제 계단에 사람의 발 실루엣이 보였다. 누군가 맨발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실루엣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러다 실루엣이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창문을 향해 얼굴을 내밀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였다. 그 기괴한 모습을 본 나는 온몸이 굳었고 실루엣은 다시 사라졌다. 나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화장실에서 나와 친구를 깨워서 물었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나중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에서 오래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강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나는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다섯 번째 이야기, 폴더폰 괴담. 나는 예전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했다. 하루는 한 부부가 아이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다. 아이의 폴더폰이 고장났다고 했다. 부부는 아이의 사진이 찍을 때마다 이상하게 나온다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진을 확인했다. 사내 아이의 얼굴 근처에 희미한 빛이 스며든 듯한 사진들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카메라 고장일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다른 직원들을 찍을 때는 정상적인 사진이 나왔다. 다시 아이를 찍자 이번에도 아이의 얼굴이 흐려지고 안개가 낀 것처럼 변했다. 그 광경을 본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느꼈다. 부부 역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나는 그들의 말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카메라의 고장 문제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런 이상한 현상은 오직 그 아이를 찍을 때만 나타났다. 결국 나는 수리를 권하며 폰을 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안함이 남았다. 그 후로 그 부부는 다시 가게에 오지 않았고 그 아이의 폰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소식이 끊겼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묘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나에게 악취가 난다.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내 몸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그 악취는 혜림 씨를 좋아한 이후로 점점 더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소 결벽증이 있어서 몸을 청결하게 유지했는데 이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내 몸 안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샤워를 하루에 몇 번씩 하고 향이 좋은 샴푸와 클렌저로 몸을 씻어냈지만 그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땀을 흘리면 더욱 역한 냄새가 나고 하루에 5번을 샤워해도 소용이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느 날 수도 검침원이 집에 왔다.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혹시 물을 많이 쓰시나요? 라고 묻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네, 제가 결벽증이 있어서요. 혹시 집안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침원은 글쎄요. 저는 비염이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내 스스로 이 냄새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악취의 근원은 알 수 없었다. 나는 혜림 씨가 쓰는 샴푸 향기가 너무 좋았고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의 채취까지도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내 옷과 속옷까지도 역한 냄새가 배어있는 듯했다. 하루에 5번씩 샤워를 해도 이 냄새가 나를 괴롭혔다. 심지어 가스 검침원이 찾아왔을 때는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한참을 서성였다.
나는 그때서야 나만 이 악취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결국 나는 향수를 방에 뿌리고 향기로 악취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향수의 향기와 섞인 악취는 더욱 기괴하게 변해버렸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옆집에서 우리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나는 어이없다는 듯 그건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닐 거예요. 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윗집과 아랫집에서도 똑같은 신고가 들어왔고 관리사무소는 강제로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나는 왜 그들이 나를 의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악취가 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급히 문을 잠갔다. 문을 부수려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야 나는 이 모든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내 방 침대 밑에는 내가 사랑하는 혜림 씨가 얌전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서 나던 향긋한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썩고 있었다. 7번째 이야기, 낯선 손님.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저녁이었다.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던 시간이었고 가게에 손님은 거의 없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는 가게가 늘 한산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마무리를 준비하던 찰나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거기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이 마을은 작고 폐쇄적이어서 누가 언제 마을에 들어오는지 대부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카운터 앞에 앉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메뉴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고 얼굴은 어딘가 음침해 보였다.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가리켰다.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커피를 준비하며 은근히 그를 관찰했다. 그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끔 마을을 지나가는 여행자가 오기도 했기에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분위기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자아냈다. 커피를 그의 앞에 내밀었을 때 그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마을은 꽤 조용하군요. 네, 여긴 늘 그렇죠. 이곳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행 중입니다. 잠시 대화가 끊겼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문득 남자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마을엔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이 마을에는 여러 전설과 괴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물었기에 나는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마 여행자분께서 들으신 것도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 중 하나일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듯이 웃었다. 그래요? 그럼 이 마을의 전설 중 하나를 들려주시겠어요? 그의 요청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마을의 전설을 듣고 무서워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와의 대화가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전설을 이야기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밤의 손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자는 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밤의 손님이라 흥미롭군요. 계속해보세요.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마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몇몇 농부들이 작은 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죠. 그때 이 마을엔 밤이 되면 낯선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언제나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난 뒤에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침이 되면 그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죠. 남자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그 손님을 직접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남기는 흔적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죠. 그래서 농부는 그 손님이 온다는 밤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집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왔나요? 남자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네, 그날 밤 손님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창문을 살짝 열어 손님을 지켜봤습니다. 손님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각 집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습니다. 무엇을 두고 갔죠? 남자는 조금 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건 바로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였죠. 하지만 그 돌멩이에 묘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을 받은 사람은 그날 밤잠을 잘 수 없었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죠. 남자는 흥미로워하며 물었다. 이상한 꿈이라면 어떤 꿈이었나요? 그건 각자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모두 똑같은 결말로 끝났죠. 그들은 꿈속에서 낯선 손님을 만났고 그 손님이 그들에게 너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사람들은 며칠 안에 사라졌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나는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멈췄다. 남자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하지만 전설이라는 건 언제나 진실과 거리가 먼 법이죠.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렇게 한동안 대화는 끊겼고 가게 안은 조용해졌다. 그러다 남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나는 그의 질문에 의아해졌다.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남자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섬뜩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가 더 이상 여행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마을은 평화롭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는 커피를 마저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다. 그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 말입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이 마을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8번째 이야기, 악몽 속의 목소리. 그 이야기는 내 친구 현우가 처음 들려준 것이다. 현우는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밤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꿈을 꿨다. 처음에는 그저 기묘한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은 점점 더 현실 같아졌고 마치 그 꿈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현우가 꾸는 꿈속의 장소는 항상 똑같았다. 어두운 숲 속이었다. 나무들은 하늘을 덮어버릴 정도로 높았고 길은 마치 끝이 없는 미로처럼 꼬여 있었다. 그리고 숲의 중심부에 있는 오래된 집이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집은 낡고 무너져가는 듯했지만 현우는 그곳에서 이상하게도 불길함과 동시에 끌림을 느꼈다. 처음 꿈을 꿨을 때 현우는 그저 그 집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마치 누군가가 그를 그 집 안으로 이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특히 집의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더 이상 그 꿈을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현우는 결국 그 꿈속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꿈은 전과 다르게 더욱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껴졌고 집 안에서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현우는 집 앞에 서서 망설였지만
이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낮고 메마른 목소리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희미하게 그의 귀에 속삭였다. 현우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예상보다 더 음산했다. 먼지투성이의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놓여 있던 낡은 거울이었다. 거울은 매우 오래된 듯 보였고 표면은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 거울 앞에 서는 순간 현우는 자신이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분명히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 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거울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거울에 붙잡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내가 보고 있는 건 진짜 너다. 현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다. 여기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갇힐 것이다.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때부터 그의 꿈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매일 밤 그 집으로 돌아갔고 그 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점점 지쳐갔다. 그의 외모도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몸은 점점 말라갔다. 그는 밤마다 잠들기를 두려워했지만 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에게 그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 꿈은 더 이상 단순한 악몽이 아니야. 현우는 고백했다. 그건 마치 무언가가 날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처음엔 그저 피로해서 오는 악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우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걸 보며 나도 불안해졌다. 그는 점점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갑자기 실종되었다. 그의 가족과 나는 그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현우의 방에는 그가 사라지기 직전에 남긴 듯한 쪽지가 한 장 남아 있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부르고 있어. 현우가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집에 남겨진 것들을 조사하면서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방에 놓여 있던 낡은 거울이었다. 그 거울은 그가 꿈에서 봤다고 했던 바로 그 거울과 똑같았다. 나는 그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내가 보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현우가 거기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나도 현우가 들었다는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나를 거울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거울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어떤 세계로 통하는 문과도 같았다. 현우가 이곳으로 끌려간 게 틀림없었다. 나는 그 거울에서 얼른 눈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방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그 후로 나는 그 방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다. 현우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그의 가족은 결국 그를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씩 그 꿈을 꾼다. 그 숲속에서 그 낡은 집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현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아직 그곳에 갇혀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꿈이 다시 시작될 때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나를 강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밤에 손님이 다시 찾아왔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밤마다 그 꿈을 꾸기 시작했다. 현우가 말한 그 숲과 그 집은 이제 내 꿈속에서도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저 기묘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그곳에 이끌렸다. 그 집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나는 현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이곳에 있어. 나를 구해줘. 그 목소리는 분명 현우의 목소리였다. 나는 꿈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점점 더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국 그 집 안에서 그를 마주했다. 현우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그리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은 깊고 텅 빈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여기에 왔구나. 나는 현우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는 우리 둘 다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야. 현우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미 우린 여기에 끌려온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우리를 비웃듯이 바라보는 형상이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였다. 그 형상은 거울 속에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손이 현우를 향해 다가갔다. 현우는 그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그는 거울 속으로 끌려갔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형상의 눈이 나를 향해 돌아왔다. 내 차례다.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거울 속에 손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내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침대 위에서 깨어난 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꿈의 잔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그 꿈을 꾸기 시작했다. 9번째 이야기, 2번째 문. 몇 년 전 나는 대도시에서 벗어나 작은 마을로 이사를 했다. 도시의 복잡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한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 마을은 인구가 적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곳에서 오랜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다.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곳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 건물은 꽤 낡았지만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특히 그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커다란 유리창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 건물을 구입하고 카페로 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수리와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고 카페를 열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다. 카페는 개업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사람들은 내 카페로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마을은 평화롭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나는 차분한 삶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하지는 않았다. 카페를 열고 몇 주가 지나자 나는 건물의 구조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 내가 구매한 1층 외에도 2층과 3층이 있었지만 그곳들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마치 창고처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 번도 그 위층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았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곳들을 정리하고 활용해야 할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카페가 한산할 때 나는 2층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층계는 낡아 삐걱거렸고 올라가는 내내 기분 나쁜 소리가 이어졌다. 2층은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했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가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방들과는 달리 한쪽 벽에는 문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아주 작은 크기였고 마치 어른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법한 크기였다. 문이 있는 위치도 매우 이상했다. 문은 벽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주변에 다른 방으로 이어질 만한 공간이 없었다. 내가 그 문을 발견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느낌이 올라왔다. 그 문이 뭔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문 너머에는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나는 그곳에 있는 낡은 물건들을 볼 수 있었다. 오래된 책상, 작은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여러 개의 거울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에 걸려있던 큰 초상화였다. 초상화 속에는 어린 소녀가 그려져 있었고 소녀는 이상하게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서늘했다. 나는 그 초상화 앞에 서서 한동안 그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녀의 눈이 나와 눈을 마주친 것 같았다. 나는 급히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마음이 두근거렸고 뭔가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방에 대한 호기심은 더 커졌다. 내가 발견한 그 작은 방이 이 건물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 후로 나는 종종 그 방에 대해 생각했다. 그 방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다시 그 방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또다시 그 초상화와 마주했다. 소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소녀의 눈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상화 속에서 단지 그려진 이미지일 뿐인 줄 알았던 소녀의 시선이 지금은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섬뜩함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방에서 나가려는 순간 내 귀에 무언가 들렸다. 아주 희미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고개를 돌려 다시 초상화를 바라봤다. 소녀의 얼굴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방에서 빠져나와 문을 급히 닫았다. 카페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직도 그 방에서 느꼈던 불길한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지배했고 그날 이후로 나는 카페의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손님들이 와도 나는 계속해서 2층의 그 작은 문에 대해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방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녀의 초상화와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를 불렀고 나는 그 부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한번 2층의 그 방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촛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음산했고 그 초상화는 변함없이 벽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뭔가를 알아차렸다. 초상화의 소녀가 들고 있던 인형의 팔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인형을 주시했다. 그 순간 갑자기 소녀의 입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내 귀에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이번엔 더 분명했고 나는 공포에 질려 촛불을 떨어뜨렸다.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나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공포에 얼어붙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방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아주 희미하게 소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녀의 존재가 확실히 느껴졌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그 후로 나는 2층을 다시는 올라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방과 그 소녀의 존재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꿈속에서 나는 언제나 그 방에 있었고 소녀는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와 함께 있어줘. 그 꿈은 밤마다 반복되었고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소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치 나를 현실로부터 끌어내리려는 듯했다. 나는 잠들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카페 일도 거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어 그 방을 완전히 봉인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그 문을 두꺼운 나무 판자로 막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소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넌 나를 버릴 수 없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불길한 기운은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그 방의 존재를 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방에 대해 듣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그들은 입을 열어 말하기를 꺼렸지만 결국 한 할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그 방은 오래전부터 봉인된 곳이었어. 그 집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그 방에 있던 아이는 그 이후로 거기서 나오지 못했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무언가를 잘못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그 소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썼고 카페 일에 더욱 몰두하려고 했다. 하지만 소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결국 그 방으로 다시 끌려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꿈속에서 그 방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소녀가 내 앞에 서 있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이곳에 있을 거야.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소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눈을 떴을 때 다시 그 방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다. 나는 그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 방 안에서 소녀의 초상화와 함께 갇혀버린 것이었다. 나는 이해했다. 이제 나는 이 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